Zombie Apocalypse.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치와 법의 챌린저 김병찬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민주선거의 4대 원칙, 그리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 복습을 꼭 잘 해주시고요. 오늘은 얘기한 대로 이 선거 제도, 구체적으로 선거구제, 그리고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이번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꼭 여러 번 들으시면서 이해가 될 때까지 복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 선거 제도를 배우기에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자면,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빠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올림픽에서 막 금메달 따고 했던 사람. 그래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 사람 맞습니다. 우사인 볼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로 빠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거에 대한 질문은 답하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은 1등만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거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1등만을 뽑는 선거가 있고요. 그리고 2등에게도 기회를 주는 선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다양한 선거 제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3번까지 했으니까 오늘은 4번이라고 적으시고, 선거 제도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선거 제도 그 중에서 첫 번째, 선거구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선거구제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범위를 선거구로 잡을 것인가, 이 선거구의 범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거구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선거구의 범위를 되게 좁게 해서 대표를 선출할 수도 있고요. 선거구의 범위를 되게 넓게 해서 대표를 선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 범위에 따라서 소선거구제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 중선거구제, 그리고 대선거구제,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때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는 하나로 묶어서 중대선거구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즉, 크게 나누면 소선거구제도와 중선거구제도로 나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먼저 소선거구제도부터 살펴본다면, 소선거구제도는 자, 이렇게 선거의 지역이 있다면 이 선거 지역을 더 작게, 더 세분하게 나누어서 이 각각에서 한 명씩 이렇게 뽑는 방식을 소선거구제 이렇게 부릅니다. 정리를 해본다면, 선거구가 4곳이고요. 그 다음 대표자의 숫자도 4명이 되는 이런 방식을 소선거구제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이 알기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여러분 동원고등학교에서 2학년 반장을 뽑을 때 어떻게 뽑으셨나요? 그래서 2학년을 10개의 반으로 나누고 그 반별로 각각 한 명씩을 선출했다, 그죠? 이렇게 그 전체 집단을 다양한 소집단으로 나누고 그 소집단에서 한 명을 선출하는 방식을 소선거구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좋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반대로 중대선거구제, 중선거구제라고 하는 곳은 이렇게 지역이 있을 때 이 지역을 다시 소집단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전체에서 총 4명을 선출하는 방식, 이런 방식을 중선거구제라고 불러요. 정리해본다면, 선거구가 한 곳이지만 이 선거구 한 곳에서 대표자를 4명 선출하는 방식, 이런 방식을 중선거구제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본다면, 2학년에서 반장을 뽑을 때 각 반별로 한 명씩을 뽑는 것이 아니라 2학년 전체에서 반장 10명을 뽑는 것이랑 똑같은 것으로 보면 되겠죠. 이렇게 2학년 전체에서 10명을 반장으로 뽑기 때문에 하나의 반에서 10명이 다 당선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이 중선거구제라고 불러요. 쌤이 정리를 해서 적어준다면, 자, 선거구의 숫자, 이 선거구의 숫자와 대표자의 숫자가 같다면, 우리 아까 소선거구처럼
선거구의 숫자와 대표자의 수가 같다면 이것은 소선거구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선거구의 숫자와 대표자의 수가 같지 않다면 이것은 중선거구제라고 결론 지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론적인 내용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정리한다면 소선거구제는 지역을 잘게 세분화해서 그 소집단에서 한 명씩을 선출한다. 반대로 중선거구제는 그 집단을 나누지 않고 큰 집단 전체에서 총 여러 명을 선출한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구분을 잘 해주시고요. 정리를 해본다면 소선거구제는 큰 지역을 잘게 쪼개서 그 작은 집단에서 1등만 뽑는 방식을 소선거구제라고 부르고요. 반대로 중선거구제는 큰 집단을 잘게 쪼개지 않고 그 집단 내부에서 2, 3, 4등까지 기회를 주는 방식을 중선거구제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정리 잘 하시고요. 두 번째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는 대표라고 하는 사람은 선거를 통해 당선된 당선자를 얘기하겠죠. 이 대표를 결정하는 이 결정 방식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가장 흔히 쓰는 대표 결정 방식은 다수 대표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수 대표제. 이 다수의 지지를 받은 사람을 대표자, 즉 당선자로 결정하는 방식. 이것을 다수 대표제라고 불러요. 이 다수 대표제는요, 우리가 방금 배웠던 선거구제라고 하는 것과 결합이 되어져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 다수 대표제가 소선거구제와 결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등만을 선출하는 것이에요. 1등만. 그래서 이렇게 1등만 선출하는 방식이 무엇이 있냐면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되게 많이 나뉘죠. 첫 번째는 단순 다수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단순 다수제는 자, 이 단순 다수제는 최다 득표자 한 사람만 뽑아서 당선시키는 그런 방식을 단순 다수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냥 단순하게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을 당선시켜주자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이쪽에다 적어볼까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있다. 이때 A가 35%, B가 32%, 그다음 C가 33% 득표를 했다. 그럼 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35%를 받은 A가 당선되게 되겠죠. 이런 방식을 단순 다수제라고 부릅니다.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 당선되는 것. 이렇게 간편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 단순 다수제 방식이에요. 정리해 본다면 투표도 한 번 하고요. 개표하는 과정도 간단하게 이루어집니다. 투표도 한 번, 개표도 간편.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얘들 이렇게 하면 어떤 단점이 생기느냐? 자, 다시 한번 예를 보세요. 우리가 A를 뽑을 때 35%의 지지를 얻어서 A가 당선이 됐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A가 당선되길 바라는 사람보다 당선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더 많은 거 아니야? 그렇죠? A가 당선되길 바라는 사람보다 당선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과반수의 지지를 받지 못한 상태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과연 전체 유권자의 뜻을 잘 대표하고 있느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개만 더 얘기하면
이렇게 A의 당선에 기여한 표 말고 나머지 B와 C를 지지한 표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표라고 불러요. 사표. 죽은 표다. 당선에 기여하지 못한 표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이런 사표가 발생한다라는 것도 단점으로 꼽힙니다. 이런 단순 다수제가 다양한 단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등장한 선출 방식이 무엇이냐면 절대 다수제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이 절대 다수제가 무슨 뜻이냐면 과반수의 지지를 받은 사람, 즉 50%를 넘게 지지받은 사람을 대표자로 선출하자라는 방식이에요. 이 절대 다수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호 투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호 투표제. 자신의 선호하는 순위를 매겨서 투표하는 방식인데 말이 어려우니까 쌤이 예시를 한번 들어줄게요. 여기 쓰면 보일까요? 오케이. 쌤은 안 나오지만 여러분은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를 1번이라고 쓰고요. 1번에 대한 예시를 쓸게요. 자, 예를 들어 A, 그리고 B, 그리고 C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원래 우리 단순 다수제에서는 이 A, B, C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만 딱 찍어서 제출하는 방식인데 선호 투표제는 그런 게 아니라 이 A, B, C를 자기가 선호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매기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는 A가 1등으로 좋다. 그 다음은 B가 좋다. 그 다음은 C가 좋다. 이런 식으로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득표율을 한번 비교해 보는 거죠. 제일 처음에는 1순위로 투표한 사람들의 득표율만 한번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를 뽑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25%, B를 1순위로 뽑은 사람이 30%, C를 1순위로 뽑은 사람이 55%이다. 아이고 45%이다. 라고 했을 때 지금 과반수의 지지를 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가장 적은 득표율을 받은 사람을 떨어뜨립니다. 여기에서 가장 적은 득표를 받은 사람이 A이기 때문에 A를 떨어뜨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A를 1순위로 뽑았던 사람이 2순위로 선호했던 사람에게 표를 넘겨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A를 1순위로 뽑았던 사람 25%가 2순위로 지지했던 사람이 B이기 때문에 이 B에게 25%를 넘겨주는 거야.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B는 55%가 되고 C가 45%가 되니까 당선은 B가 당선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선출하는 방식을 선호투표제라고 부릅니다. 1순위가 안 뽑힌다면 2순위로 표를 넘겨주는 거죠. 정리를 한다면 선호투표제라고 하는 것은 투표를 몇 번 한다? 한 번만 합니다. 한 번만. 대신에 한 번 할 때 자신의 선호 순위를 기입하는 거죠.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런 식으로. 하지만 개표 과정이 조금 복잡하겠죠. 이렇게 1순위인 사람들의 표를 다 모아가지고 2순위로 넘기고 또 2순위 사람이 안 뽑혔다면 3순위로 또 넘기고 이런 과정이 되게 복잡하겠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사용한다는 거죠. 그 다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결선투표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선투표제. 결선투표제는 말 그대로 결승전을 하는 거예요. 과반수가 안 나왔을 때 결승전을 통해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또 들어볼게요. 여기를 2번이라고 한다면 2번에 대한 예시를 여기 적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A 후보자, B 후보자, C 후보자가 있습니다. 이때 투표를 했더니 그냥 제일 좋아하는 사람을 뽑아서 투표를 했더니 A가 25%, B가 30%, C가 45%가 나왔다. 자, 이때 과반수를 넘은 후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가장 적은 득표를 받은 사람을 떨어뜨려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A가 가장 적은 득표를 얻었기 때문에 A를 떨어뜨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남은 2명을 대상으로 결승전을 합니다. 재투표를 한다는 거죠. 재투표. 이 B와 C를 대상으로 한 번 더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B가 45%, C가 55% 이런 식으로 투표를 받았다. 그러면 과반수를 넘은 C가 당선이 되는 방식인 거죠. 이렇게 결승전을 해서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을 결선투표제라고 불러요. 정리해 본다면 결선투표제는 투표를 여러 번 한다라는 거. 이렇게 결승전을 통해서 과반수 넘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여러 번 재투표를 한다는 점, 그런 점이 결선투표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복잡한 투표제 왜 굳이 배우는 거예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대표자들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구나 라는 걸 알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 다수제인지 선호투표제인지 결선투표제인지 세 가지를 잘 구분해서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린 지금 선거제도, 그 중에서 대표 결정 방식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 다수 대표제, 다수의 지지를 받은 사람을 대표로 선출하는 방식은요, 이 소선거구제 1등만 뽑는 방식과 결합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배웠던 중선거구제와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중선거구제의 특징은요, 1등뿐만이 아니라 2등도 기회를 준다라는 게 중선거구제의 특징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A 그리고 B 그리고 C라는 후보자가 있을 때 A의 득표율이 20%, B가 39%, C가 45%이다 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C도 당선을 시키고 2등인 B도 당선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C도 당선이 되고 B도 당선이 되는 이런 방식을 중선거구제라고 불러요. 2등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 이런 중선거구제를 하면 2등도 기회를 받는다는 게 참 좋겠지만 어떤 단점이 있느냐. 이 중선거구제는 표의 등가성 문제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표의 등가성이라고 하는 건 평등 선거를 배울 때 살짝 다뤘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의 표의 가치가 다른 것, 그것을 표의 등가성 문제라고 부르는데 여기 보세요. C를 뽑은 사람들은 45%의 사람들이 모여서 C를 뽑은 거야. 반대로 B를 뽑은 사람들은 35%의 사람들만 모여서 B를 뽑은 거야. 근데 둘 다 당선인이 되어서 똑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누구를 뽑은 사람들의 표의 가치가 더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B를 뽑은 사람들의 표의 가치가 더 높다라는 거죠. C를 뽑은 사람들보다. 그래서 똑같이 한 명을 선출하는 것인데 35%의 지지를 받았는지 45%의 지지를 받았는지 이 여부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표의 등가성 문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이 존재한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런 다수 대표제 말고 이 다수 대표제가 가지고 있는 사표 발생, 이런 표의 등가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롭게 등장한 방식이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B라고 적으시고 비례대표제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 비례대표제가 어떤 방식이냐면 이렇게 적어볼게요.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정하는 방식, 이런 방식을 비례대표제라고 부릅니다. 이런 비례대표제 방식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방식 하나만 쌤이 적어준다면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어떤 방식이냐면 예를 들어서
예를 보여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먼저 A당, 그리고 B당, 그리고 C당이 있다. 이때 이 나라의 전체 의석 숫자가 200석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200석이라고. 이때 A당의 득표율이 50%, B당의 득표율이 30%, C당의 득표율이 20%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률을 가져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A당은 50%를 득표했으니까 총 의석수 200석 중에서 50%를 A당이 가져가는 거예요. 200에서 50%를 곱하면 100석이겠죠? 그래서 A당은 100석을 가져가는 거야. 그다음 B당은 60석을 가져가는 거고요. 나머지 C당이 40석을 가져가는 거야. 이렇게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배정하는 방식을 비례대표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A당은 이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기 전에 1위부터 200위까지의 이 당선 순위를 쫙 정해놓습니다. 명부를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라고 부르는 거야. A당은요 1위부터 200위까지 순위를 쫙 정해놓고 지금 100석을 가져왔으니까 1위부터 100위까지의 사람들이 당선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당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정당 명부에 따라서 선출하는 방식을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에서는요 이 정당 명부에 홀수 번호는 모두 여성 국회의원으로 만들도록 법으로서 정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성 의원들의 국회 진출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고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비례대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비례대표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사표가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유권자들의 의사를 잘 대표하는 방식이다 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요 이 비례대표제를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다수대표제보다 비례대표제에 의한 의석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법률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수대표제 그리고 비례대표제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는 이 시험에서 가장 많이 비교가 되는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의 특징들을 비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 노트에 3번 소선거구제 그리고 중선거구제 이렇게 비교를 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소선거구제는 우리가 아까 정리했다시피 1등만 뽑는 방식이고 그 뽑는 범위가 되게 작다 특징이 있었고요. 중선거구제는 1등뿐만 아니라 2, 3, 4등 이렇게까지 뽑을 수 있고 그 범위가 되게 넓다라고 특징을 정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소선거구제는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먼저 사표의 발생이 많아진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1등만 뽑기 때문에 1등을 제외한 나머지 표들은 전부 다 사표 처리가 된다라는 거죠. 반면에 중선거구제에서는 이런 사표 발생이 조금은 줄어든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등뿐만이 아니라 2, 3, 4등에게도 기회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사표는 줄어들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요. 득표율과 의석률의 괴리라고 하는 것이 높다라는 거예요. 소선거구제에서. 자, 여기서 득표율과 의석률이 어떤 것인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쪽에 자세히 적을 건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자, 예를 들어서 A 지역과 B 지역이 있는데 이 A 지역과 B 지역에 출마한 정당, 그 정당의 후보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먼저 갑당의 후보자가 있고, 그 다음 을당의 후보자가 있고, 병당의 후보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A지역, B지역에서 세 당이 경합을 벌이는데 이 각 지역의 유권자의 수는 각 100명씩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잘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A지역의 유권자가 100명, B지역의 유권자가 100명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야. 이때 선거를 했더니 유권자들이 어떤 당에 투표를 했냐면, 자, 갑당의 A지역이 20명, 을당의 30명, 병당의 50명 이렇게 투표했다고 칩시다. 그럼 누가 당선됐어요? 쭉 가장 많은 표를 가져간 병당의 후보가 당선이 됐겠네. 그 요까지 괜찮아? 자, 두 번째, B지역에서는 갑당에서 30명이 투표를 했고, 갑당 후보에게, 을당 후보에게 70명이 투표를 했고요. 병당 후보에게는 한 명도 투표를 안 했어. 그럼 누가 당선이 됐을까요? 이 세 명 중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차지한 을당 후보가 당선이 되었겠네요. 자, 이때 우리 갑당, 을당, 병당의 득표율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 보자라는 거야. 득표율이라고 하는 것을. 득표율이 무엇이냐면 전체 유권자 중에서 갑당에 투표한 유권자가 몇 명인지를 물어보는 거야. 자, 우리 전체 유권자가 몇 명이었냐면 A지역 100명, B지역 100명이었어. 더하면 몇 명? 200명이다. 그죠? 갑당은 총 200명 중에서 몇 명의 지지를 받았어? 몇 명의 득표를 받았어? 자, A지역에서 20명의 득표, B지역에서 30명의 득표를 받았단 말이야. 더하면 얼마? 50명의 득표를 받았네요. 그럼 득표율은 얼마냐면 200분의 50 곱하기 100을 하면 얼마? 하면 25% 이렇게 나오겠네. 그지? 반면에 의석률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계산해보자. 의석률이 뭐냐면 전체 대표자 중에서 갑당이 차지한 의석의 비율이야. 자, 전체 의석이 몇 석이냐면 A지역 1명, B지역 1명, 총 2석이야. 2석 중에서 갑당이 당선된 사람이 몇 명이에요? 갑당에서 차지한 의석이 한 명도 당선 안 됐잖아. 그죠? 그러면 2분의 0이니까 의석률은 0%가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을당의 득표율을 계산해보면, 자, 천천히. 득표율은 전체 유권자 중에서 을당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수 곱하기 100을 하는 것입니다. 자, 전체 유권자가 몇 명이냐면 200명이에요. 그 중에 을당에게 투표한 유권자가 30명 더하기 70명이야. 더하면 몇 명? 100명이 되겠네요. 그 중에 곱하기 100을 하면 이거 얼마? 50%입니까? 좋아요. 그럼 을당의 득표율은 50%네요. 여기까지 괜찮? 오케이. 그 다음 을당의 의석률을 한번 계산해 보자고. 의석률이 뭐였냐면 전체 대표자 중에서 을당 출신에 선출된 대표자가 몇 명이냐는 거야. 전체 의석이 몇 석이냐면 A지역에서 1명, B지역에서 1명을 뽑으니까 전체가 2명이네. 2명 대표자가. 그 중에서 을당에서 당선된 사람이 A지역에서는 당선 안 됐고 B지역에서 당선이 1명 됐잖아. 그럼 대표자가 1명일 거 아니야. 을당 대표자가. 그럼 2분의 1 곱하기 100을 하면 50%가 되겠네요. 의석률이. 오케이, 괜찮아. 마지막까지 해봐요. 자, 병당의 득표율이 얼마냐면 전체 유권자 200명 중에서 A지역에서 병당에 투표한 사람이 50명, B지역에서 병당에 투표한 사람이 0명이야. 두 개 더하면 얼마? 50이 되겠죠. 거기에 곱하기 100을 하면 25%가 나옵니다. 병당의 득표율은 25%란 말이죠. 그 다음 병당의 의석률을 구해보면 전체 대표자가 몇 명이었다고? 2명. A지역에서 1명,
B지역에서 1명 뽑으니까 전체가 2명인데 그 중에서 병당에서 당선된 대표자가 1명이잖아. 1명. A지역에서 1명. 그럼 2분의 1 곱하기 100을 하면 50%가 됩니다. 이때 이 득표율과 의석률을 서로 비교해 보는 거야. 득표율과 의석률을. 먼저 갑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을 비교해 봤을 때 갑당은 득표율이 높아요? 의석률이 높아요? 득표율이 더 높다, 그죠?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만큼 득표를 했지만 의석은 하나도 못 가져갔어. 이런 경우를 뭐라 부르냐면 과소대표되었다 라고 표현해. 국민들의 의사보다 과소대표되었다라는 거야. 원래는 이만큼을 기대했는데 그것보다 더 적은 의석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다음, 을당은 득표율도 50%고 의석률도 50%야. 득표율과 의석률이 일치한다 라고 표현해. 일치한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병당은요, 득표는 25% 했지만 의석률은 50%나 가져갔어. 이런 경우를 뭐라 부르냐면 과대대표되었다 라고 표현해. 유권자들의 의사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갔다는 거야. 이것을 과대대표되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득표율과 의석률을 계산하는 개념은 정말 좀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잘 정리해 주세요. 자, 여러분, 득표율과 의석률 개념 너무 복잡하다, 그죠? 계산하는 게 막 나오고 혼란스러울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학교에 가서 다시 한번 잘 복습해 줄 테니까 지금은 득표율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의석률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간단하게만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